네. 이번 주도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아주 중대한 악재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가시쿠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느낌을 좀 받으셨죠. 이 가쇼기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위중한 악재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흔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중동 균형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달러를 만들게 된 어떤 그 지지 기반이기도 합니다. 달러가 아니면 석유를 못 사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 살해 사건이 이게 사우디의 어떤 그 왕실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미국은 제재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달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악재였어요. 그런데 글쎄요, 이번 주는 대충 넘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일단 지금 뭐 이게 살해 장면이 담긴 육성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에르도안 이 터키 대통령이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문불출하던 MBS, 그러니까 무하마드 빈 살만을 저는 MBS라고 그러는데요. 이 MBS는 오히려 공식석상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키와 사우디를 이간시키려고 하지만 나와 폐하 그리고 에르도안이 있는 한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고요? 에르도안은 지금까지 증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압박을 했었는데 근데 증거를 지금 더 이상 밝혀내지 않고 있어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에르도안은 자신의 목을 조르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마치 존경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그런 멘트를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 두 명 간의 어떤 모종의 계약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증만 그렇게 갈 뿐 물증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위중한 문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영국이나 독일에서는요, 요 문제가 깔끔하게 클리어되기 전까지는 무기 공수를 하지 않겠다,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물론 러시아에서는 사우디에서 워낙 무기를 많이 사가다 보니까 나는 너의 말을 믿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우방들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이탈리아 문제는요. 뭐 물론 이번 주에는 조금 역시 마찬가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악재라는 게 기단과 같아서 팽창했다가 수축됐다가 합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ECB의 드라기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양측 간에 어떤 뭐 문제가 있어 하지만 이 갈등은 분명히 해결점을 찾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람에 조금 수그러들었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요, 그 북부 리그라고 하는 북부 연맹하고 오송운동이라고 하는 이 단체 자체가 극우와 극좌입니다. 이게 잘 안 어울리는 그런 그 단체인데 연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부분만 너도 좋은 거 하나 내, 나도 좋은 거 하나 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말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그냥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남쪽 오송운동의 주장 그리고 감세를 원하는 북부동맹의 그 주장이 몽땅 다 합해져서 재정 투자를 2.4%까지 전 정부의 거의 3배까지 늘리겠다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데요. 글쎄요, 이걸 갖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권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지금 국가 부채가 GDP의 130%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위험해. 더 낮춰야 되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탈리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인류로도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플랜 B는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극우나 극좌들은 잘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 들어줄래? 아니면 말래? 이걸로 가기 때문에 도무지 뭐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위중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ECB에서 지금 양적 완화를 거의 테이퍼링,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미 150억 유로까지 줄였고요. 12월 달이 되면 아예
이제 안 합니다. 양적 완화를 안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ECB에서 이탈리아 국채를 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 사주게 되면 이탈리아 국채의 유동성은 더욱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독일 국채와 400 베이스 포인트가 벌어지게 되면 요건 유동성 위기 첫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의 첫 단계인데 지금 이미 연말이 되기도 전에 이탈리아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320 베이스 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폭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미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카시쿠지 살해 사건,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 정치적 문제, 재정 문제, 요것은 다 한판 엎어치기로 시장을 끄집어내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악재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에 더 큰 위기가 지금 터졌죠. 더 큰 문제가 지금 터졌죠.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드리죠. 부부가 푸주간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늘 우리 남편이 좀 미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당사자야 기분이 좋고 뭐 마음이 좀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후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사고 싶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팔아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가장 큰 수출품이고요.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아이템입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이에다가 찍 찍어가지고 100달러 이러면 100달러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달러를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연준입니다. 그런데 그 연준이 미쳤다는 겁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건 전례 없이 정말 상식 밖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워낙 큰 악재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이 악재가 지금 슬쩍 덮어져 있지만, 사실은 연준에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시장을 폭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아무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은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터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연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쳤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아,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의 귀 주변에는 아주 깊은 해자가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2개 국제 협약을 그냥 벌떡 뒤집어 버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평화 조약을 만듭니다. 서로 우리 핵미사일 쏘지 말자. 그래서 멀리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자라고 하는 소위 INF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만듭니다. 그거를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 이거 안 해라고 해버리죠. 또 중요한 게 IMO라고 있는데 국제 해사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황화합물 배출을 기존의 3.5%에서 0.5% 줄이자라는 그런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1년 1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 그거 안 해라고 해버립니다. 이 국제 협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한 거예요. 그게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잘된 계약이다, 안 된 계약이다, 이걸 떠나서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어떤 국제 협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협약을 보고 많은 회사들은 계획도 짜고 투자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IMO에서,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서 결정한 것도 황화물 배출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배들은 벙커 CU라고 하는 연료를 쓰게 되는데요. 그게 너무 많은 황화물을 내다 보니까 지구 오염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크러버라고 하는 그런 연료, 그러니까 매연 저감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저유황 경유로 바꿔라라고 강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년 1개월 정도 후에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유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 국제 간의 약속이니까 앞으로 저유황 경유가 더 많이 팔리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소위 탈황 설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죠. 투자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돈을 들여서. 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죠. 스크러버를 장착하려면 뭐 1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장착을 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또 하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아무런 생각 없이 틱 던져버립니다. 나 그거 안 해. 라고 해버리면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준비했던 회사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무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점은 사실은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뭐 상선주나 조선주, 정유주 이런 몇 개 업종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뭐 감세 정책, 재정 정책, 그리고 무역 전쟁 이게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감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언제 쓰는 겁니까? 경기가 위축될 때 쓰는 겁니다.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도 계속 그 재정 정책이나 감세 정책을 쓰게 되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매주 비판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죠. 라팔 바스티 그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오늘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엑셀레타에서 발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속기라는 그 표현이 뭐를 의미하냐면 감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 금리 정책 등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속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즉시 중단돼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로버트 카플릭 그 총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경제는 지금 너무 좋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계속해도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쳤다라고, 미치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늘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또 붙이냐면요. 아니 오바마 때는 제로금리였는데 왜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금리를 올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스테이지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과거의 시행사 시절에 그냥 몸으로 체감했던 금리가 낮은 게 그냥 최고야 라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건 전혀 생각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상대방의 얼굴에 침부터 뱉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역 전쟁이 막 시작이 됐을 때 7월 달, 8월 달에 그 스텝들이 그러니까 시진핑의 스텝들, 미국의 스텝들이 서로 만나서 이 둘을 좀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티브 문우신과 중국의 류허가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게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했다가 중국 쪽에서 안 만나라고 거절을 해버리죠. 왜 거절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그 다음 날 2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당장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내년부터 부과하는 건데 하필이면 류허하고 스티브 문우신이 만나기로 했으면 그냥 만나는 거나 좀 보고 있지. 아마 그때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으면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지난 여름에 올랐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초를 치는 바람에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되죠. 이걸 누가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도무지 이건 상식적으로 예측이 안 되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존 볼튼이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로 갔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존 볼튼이 딱 러시아로 가니까 나 INF 탈퇴할래. 러시아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그러면 거기서 푸틴 만나러 간 존 볼튼 얼굴꼴이 뭐가 됩니까? 뭐 물론 푸틴하고 지금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지만 푸틴 쪽에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삐진 거죠. 그리고 올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진핑과
그리고 트럼프가 만날 1시간 정도 독대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이 역시 스태프들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때도 트럼프가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주가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더 힘들어야 돼. 더 고통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왜?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아, 둘이서 만난대? 그럼 여기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가만 놔둬도 되는 걸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짐으로써 또 이제 죽을 쓰게 만드는 거죠. 뭐 물론 이제 트럼프한테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어떤 예절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국가 간의 예절을 지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거래라고 할지라도 이건 정말 슈퍼 갑질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마치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고 실망해서 또 떨어지고 실망해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문제가 빵 터진 겁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여러분들 목요일에 주가를 보셨습니까? 주가가 보합에서 출발했어요. 미국 증시가. 그러다가 나스닥이 4%까지 떨어진 겁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바로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나서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베이지북에 무슨 말이 써였을게요? 바로 트럼프의 재정 정책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명문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물건값을 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명문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연준은 뭐 하는 기관이라고요? 절대로 물가가 오르게 둬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존재 목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 무역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연준을 탓하지 마라. 연준은 스테디하게 금리를 기존에 생각했었던 중립금리보다 훨씬 더 위까지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달러 가치가 붕괴될 테니까 달러 가치가 붕괴되지 않도록 연준에서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써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먹거리던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셨죠? 자, 그러면 언제쯤 이 고통을 벗어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주식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 제가 PER 하단부 어디쯤에서 매수를 서서히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이라도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 주가는 그래도 안 오르겠습니까? 그날부터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절벽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역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명히 둘한테 이 돌이키지 못할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걸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끝까지 만나지 않고 서로 삐져 있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어디여쯤에 저점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단단한 지점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밖에 없냐면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제가 예술적 분석편에 잘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DI와 ADX가 만난다. 또 MACD 오실레이터가 호전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완성되면 우리는 비중을 70%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